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말과 글로써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 비서관실 행정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이시죠. 강원국 작가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이버에 강원국 선배를 찍었어 벌써. 네. 출생 1962년, 소속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수상 2004년 홍조 건정훈장. 이 많은 훈장이요? 나도 정부에서 본 적이 했는데, 없네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왜 나한테 훈장을 안 주지? 아무리 내가 밉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홍조 건정 훈장,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훈장 이름을 읽지도 잘 못하시네. 발음이 발음하고 발음하고 섞여 있잖아. 청와대에서 매년 주는데요. 그러니까 급수별로 아마 홍조는 급이 있어요. 네. 급별로 이렇게 홍조 무슨 뭔조 있는데. 청조도 있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저 잘 모르겠어요. 네 기등급인가 있어요. 근데 본인 받으신 것만 아시는군요. 이명박 정부 때는 녹조도 있었겠네, 녹조. 그 위에 황조 있다, 황조. 네. 수석급이 주로 황조를 받고요. 네. 비서관이 홍조. 네. 그 밑에 뭐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공이 있거나 주는 게 아니고 제일 고생한 사람 줘요. 고생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이 제일 3D 업종이죠.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선배님. 너무 들어지겠다. 고등학교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고등학교는 네이버에 안 나타나 있었는데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나오셨고요. 우리 강상구 대변인보다 9년 선배십니다. 아니, 그래서 10년 전쯤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 따라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강원국 선배님한테 밥을 낮에 얻어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청와대에 계신 분 처음 만났었어요. 엄청 높은 분이다. 출세했네. 완전 출세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낮에 밥 먹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삼청동 쪽이었나요? 효자동 쪽이었나요? 효자동 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면. 효자동 쪽이 좀 싼가요? 삼청동이 아무래도 좀 비싸죠. 네. 후배를 그렇게 대해주셨군요. 삼청동에는 분식점이 없고 효자동 쪽에는 분식점이 있어요. 아니, 그때 가볍게 식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때 그래서 김정남법을 적용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런 정도의 식사였던 것 같아요. 연설문 비서관이라고 하면 그냥 진짜 연설문을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설문만 있지 않고요. 네. 무슨 기고, 무슨 축전, 네. 대독하는 축사, 영상 메시지, 어떤 조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사님 연설 쓰거든요. 네. 여사님 연설도 있고 또 말씀 자료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행사나 회의나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 반드시 말을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한마디도 않는 자리는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고요. 뭐라도 이제 준비를 해드리죠. 근데 사전에 이제 연설문이 준비되는 행사가 있고 말씀 자료로 드리면 참고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도록 하는 게 있는데, 말씀 자료도 이제 연설비서관이 간사로 참여하는 메시지 기획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각 비서관실에서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 있으니까 기조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안배할 필요가 있잖아요. 각자 모르니까 어느 한 군데 구심점이 있어서 안배도 하고 기조도 일관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회의체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주관은 아니고 이제 그거를 소집하고 거기 하는 것도 연설 비서관 소관이고요. 그럼 공식적인 연설문 말고도 그런 수많은 모든 대통령의 행사 말과 글 모든 거를 다 관여한다고. 그 청와대 처음 출근하셨을 때 몸은 튼튼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갔을 때 지금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비서관이었거든요.
연설비서관 아니었고 연설비서관 고도원 선배 예. 아침 편지 예, 하시는 예. 그분이었는데 연설비서관 뭐 그다음 박선숙 비서관 몇 분이 면접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청와대를 처음 갔어요. 그 앞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가본 아니, 나는 자주 가지. 성대 후문이 그 삼청동인데. 요즘에는 관광하러 많이 가죠. 아, 근데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그 앞에 그렇게 사람들 관광 많이 안 왔어요. 개방이 안 됐어요. 왠지 어디선가 총알이 날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낮에 가도. 그랬어요 그런 적이 예전에. 있어요. 그때는 옛날에. 일단 모든 차량이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해야 지금도 되고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구석구석에 장전한 그 총을 든 그 경호관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흉흉하게 그거는 돌았어요. 지금도 이상한 게 거기 우리가 가면 꼭 그 입구에서 그 청와대 그 소속된 경찰이죠. 그게 백일 경비단인가 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경호실 지휘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근데 항상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거를 어디 가니 끝까지 추적을 안 해요. 나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뭐 따라오든지 확인을 해야 될 테니까 이제 겁만 주는 거죠. 그런 삼엄한 분위기로 이게 사전에 이제 겁만 주는 건데 국회도 그래요. 국회도 들어갈 때 택시 어디 타고 들어가면 오셨냐고. 꼭 세워가지고 어디 오셨냐고. 어쨌든 그 면접을 예, 면접 네. 얘기를 하고 딱 있었구나. 하나 물어봤어요. 예. 아픈 데 없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의 뜻을 잘 몰랐는데 있어 보니까 아플 때까지 글을 쓰셨구나. 아니요. 그땐 강한 체력을. 몸만 튼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럼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 전에는 대우 그룹에서 예. 대우 증권으로 제가 입사를 해서 예. 그 직전에는 김우중 회장이 이제 정경련 회장을 예.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우 문 닫기 직전까지 거기서 이제 김우중 회장 그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글을 썼죠. 정경련 연설문 쓰셨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여러분 회장 그분이 회장이니까. 대우 회장 연설도 쓰고 정경련 회장 연설도 같이 쓴. 처음에 이제 증권에 있다가 기자를 해보려고 이제 위장 전입을 해서 어떻게 신문 좀 보다가 튀려고 홍보실을 자원에 갔다가 이제 그 실패를 하고 계속 거기 눌러 앉아 있다가 거의 한 7년쯤 있었는데. 그럼 보도 자료를 한 7년 쓰셨겠네. 그렇죠. 뭐 보도자료, 사보, 사내방송 뭐 이런 거 썼죠. 네. 그러다가 김우중 회장 비서실로 가게 돼서 전격 발탁. 뭐 발탁이라기보다 하여튼 가서 거기 가서 한 3년 일하는데 어느 날이 이제 대우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 제일 먼저 닫은 게 회장 비서실부터 닫았거든요.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해외로 가셔버렸으니까 회장님이 없는 회장 비서 제일 먼저 이제 닫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로 가셨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외국으로 톡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뭐 거의 망명하신 거죠. 예, 하셔가지고 집에다가 그 결국 정경련 회장 연설 쓰고 이런 인연으로 저는 이제 고도원 비서관을 전혀 그 전에 몰랐거든요. 네. 그런 인연으로 시험 봐서 갔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들어와라가 아니고. 예. 시험 논술 보셨어요? 아니 그 어느 날 처음 고도원 선배 한 번 일면식도 없는데 전화를 하셔서 메일을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메일대로 따라서 하라고. 나한테 전화 왔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나는 처음으로 난 청와대 사람한테 전화를 받아서 놀래가지고. 이분하고 비슷하네. 예. 강선배를. 네, 청와대 계시면 선배 만나고 놀랬던 거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와이프한테만 얘기하고 정말 했더니 봤더니 저렇게 겁줄 일도 아니었고요. 별것도 아닌데 광복절 경축사를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써서 언제까지 보내라 이런 거였어요. 하필이면 또 광복절 경축사였어요. 예, 그래서 할 말 아니, 그냥, 많아요. 그냥 시험 보는 경축사. 거죠. 예. 그래서 써서 보냈는데 아마 들어가서 보니까 저한테만 그 메일을 보낸 게 아니고 공무원들 몇 분한테도 이제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뭐 연설 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안 썼고 왜냐면 들어오기 싫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획예산처에서 잘 나간 장관 연설 쓰고 그런 사람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연설 들어왔다가 나가면 기스나죠. 경력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들어오기 싫었고 나는 열심히 썼고. 아, 기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단발성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경제 곧장 수석실로 파견 나오는 건 아주 좋죠. 그거는 거기를 안 나오면 장관 못 해요. 네. 장관 이력 보면 네. 공무원 출신 장관은 반드시 청와대 경력 이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연설비서관실로 파견을 나왔다. 그거는 이제 자기 부처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떨어져서 몇 년간 공백이 생기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어느 대통령을 모셨다는 게 다음 그 대통령 그 정권이 계속 갑니까? 다음에 당연히 그 5점으로 남죠. 절대 안 들어오죠. 아, 그래서 뽑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차 들어가셨으니까 더더욱이나 공무원들은 그 당시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워낙 또 강력하게 치고 그렇죠. 나가던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청와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1년차, 2년차에는 에이스를 보내요. 그리고 3년차부터는 저 말진을 보내요. 같은 동기라도. 맞아요. 계속 바꾸더라고요. 파견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뭐 바로 쓰기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습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첫날 2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출근한 첫날. 토요일 날 출근했는데 토요일 날 그날 주 5일 근무도 아니었는데 2개를 전임자가 이제 밀어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쓰고 뒤지게 혼났네. 채택도 안 되고. 못 썼다고? 데스킹 과정에서 채택은 당연히 채택이 안 되면 안 되죠.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거기는 연설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행정관이 4분 있어요. 네. 행정관이 각 분야를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 분야 담당이 된 거죠. 근데 제일 많아요, 경제가. 근데 그날 이제 제 전임이 경제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썼는데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 해서 이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비서관 선에서 이제 뒤지게 혼난 거죠. 못 썼다고. 못 썼다고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아니 이제 그 같이 계속 그 퇴근 못 하고 고쳤죠. 그래서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했나요?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은 항상 이제 우리가 올린 종이에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 다 골격 유지가 되죠. 그걸 고쳐주니까. 얼마나 많이 고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데 큰 셉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1년에 뭐 한 몇 차례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종이가 안 내려오고 녹음 테이프가 내려왔어요. 아, 도저히 적을 정도가 아니어서 고칠 수가 없다. 종이가 모자란다. 고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골격 자체가 이게 틀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테이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프를 우리 이제 폭탄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2번 받아봤고요. 폭탄 2번 터졌군요. 완전 멘탈 붕괴, 멘붕. 그럼요. 대통령께서도 그 화가 많이 나셨겠죠. 폭탄 터지면 사람 죽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직접 못 빼서 그렇지 소문으로는 들어요. 화가 많이 대통령이 나셨더라. 이거에 대한 평을 어떻게 하셨고 그때만 해도 직접 얘기를 이렇게 못 들었고 바람결에 듣죠. 근데 그게 엄청 괴롭죠. 이게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야, 뭐 이런. 뭐라고 이제 하셨겠죠. 네. 그리고 그 실제로 테이프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연설 시간을 딱 맞춰서 녹음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7분짜리 연설이면 7분 딱 맞아요. 러닝 타임. 김대중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원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걸 다 쓰고 조정을 다 해서 어떤 메모로 하셨든지 뭘 해서 시간을 맞춰서 연설을 하신 거죠. 그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간도 진짜 대통령 시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시는 내내 화가 좀 나셨겠죠. 정말 그런 거 하나 받으면 한 열흘 동안은 고민해요. 야, 그런데 우리 그만둬야 김대중 되나. 대통령이나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아주 타고난 달변가다. 네. 이렇게만 대중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도 그렇게 수많은 연습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옆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군요. 아마 내가 박정희 대통령은 모르겠고요. 그 이후 대통령부터 보면 지금까지 본인 연설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쓸 수 있는 분은 전 2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셨던 그 두 분. 예. 아, 나머지 분들은 아마 못 쓸 거예요. 뭐, 그렇겠죠.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근데 처음 쓴 거를 제대로 읽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채택된 원고가 예.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게 언론의 활자로 찍히고 했었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글쎄 저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그 제 생각이나 저의 어떤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그 가미가 안 됐고요. 온전히 그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을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떤 전개 방식, 표현 방법, 좋아하는 단어 뭐 이거에 완전히 맞춰서 해드리는 거고 그 콘텐츠 자체를 제가 뭐 새롭게 뭘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두 분 대통령은 그런 거 들어가는 거 되게 안 좋았죠.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어떤 그러니까 사람, 어떤 저는 분이시죠? 저는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내 문체가 있거나 내 생각이 많으면 아마 유시민 선배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 절대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생각이 확고하시고 본인의 그 문체가 있거든요. 그 절대 두 분이 그 부딪혀서 대통령이 받아주질 않죠. 실제로 유시민 장관 하실 때 두 번 대통령께서 한번 글을 받아봐라. 4.19하고 아마 5.18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했는데 정말 그 새벽에 어디 지방 출장 중이신데 PC방에 써서 이렇게 밤새도록 써서 보내시고 누가 PC방에서 유시민 장관, 장관이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단 한자도 대통령이 안 쓰셨어요.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뭐 유시민 생각이네. 그걸로 끝. 야 밤새 PC방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두 분 대통령은 약간 그런 면이 있으세요. 아무리 좋은 명문귀 예? 그런 거 갖다 줘도 자기 거 아니면 안 써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작가님이 비서관 하시면서 완전히 그 대통령의 스타일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계셨어야 되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빙의가 돼야 되는 수준인데. 빙의지, 빙의. 저는 주로 낮에는 계속 노무현 대통령 육성 그 녹음 테이프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생각을 뭐 알아야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야 매일 뭐 말할 기회가 한두 번씩은 매일 거의 있다시피 하시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시는 분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계속 발전하고 다듬어지고 이런 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한 2, 3일 그걸 안 듣고 있으면 생각이 저만큼 다른 데 가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엉뚱한 데서 옛날 생각 붙들고 이제 연설문을 쓰면 당연히 안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페북에도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보실 때는 관역이 너무 멀어서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연배도 저보다 훨씬 위시고 그분은 정말 역사에서 봤던 인물을 내가 그분의 글을 쓴다는 게 나 너무 이거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썼는데 관역이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또 높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관역이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너무 막 움직여가지고 빠른 속도로 막 앞으로 달려가서 타겟이 흔들리는구나. 네, 사격에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표적 쏘는 거. 속사 뭐 이런 거 속사근정. 그러지 않고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낫죠. 지금 아예 관역 자체가 없잖아요. 어디다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 연설비서관 입장에서는 그게 확고하게 있을수록 좋죠. 어찌됐건 있는 게 좋죠. 그 빨리 움직여도. 박근혜 대통령 연설 비서관 하셨던 누구시더라? 그분 최 씨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만두셨다고. 예. 관역을 결국 못 찾으셨던 게 그분 아닌가? 분명 오래 했죠. 그리고 어디 공기업인 저 증권업 어디 갔더니 말이 많죠. 낙하산 감사로 갔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 두 모셨던 그 두 전직 대통령,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연설 스타일의 차이점은 이렇게 비서관 입장에서 딱 보시기에 두 분의
우선 그 뭐 연설을 대하는 게 완전히 좀 다르신 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연설을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연설을 하시면 그게 이제 말이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항상 써서 읽으셔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또 하나는 어떤 사안에 관한 그 본인의 말이나 생각이 일관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역사에서 보면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개장식에 가신다 그러면 막 전주 서울부터 막 쭉 가잖아요. 제주까지. 월드컵 개최 효과가 다 똑같아요. 토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쓰는 사람도 지겨워서 이렇게 바꿔서 올려드려 보면 표현을 아니 원위치를 다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 그때 이제 신기술 할 때 뭐 IT, BT, CT, NT, ST라고 OT가 있었거든요. IT, BT 등 하면은 꼭 뒤에를 다 넣으세요. 그리고 순서가 틀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식 그 당시 이제 지식 산업 뭐 지식 강조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빌 게이츠와 손정희를 항상 예를 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분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시 지루해서 다른 분으로 들고 싶을 텐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시 또 빌 게이츠, 손정희로 고치세요.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는 쓰기가 편했죠. 과거를 찾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반복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청중과의 교감이다. 연설은. 그게 이제 반복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혁신도시 기공식 한데 전주 가서 한 얘기를 원주 기공식 가서 또 비슷한 혁신도시의 의미라 이런 거 넣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때 그랬죠. 너라면 기분 좋겠냐고. 네가 원주 사람이라면 전주에서 한 얘기를 와서 그대로 또 하면 그 사람들이 설사 안 들었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그러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따붙이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든지 달리 표현하고 다르게 접근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청중과 교감을 하려다 보니까 애드립이 많으시고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 반응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뻘쭘하잖아요. 반응 보인 사람. 그러니까 그분한테 꼭 뭔가를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고. 예, 그 분량만큼을 준비된 원고에서 빼야잖아요. 그건 빼야 돼요. 전체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한번 그러셨어요. 내가 그 애드립을 하면서도 나는 원고를 계속 본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원고를 뒤적뒤적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디를 뺄까? 요 정도 분량을 빼고 어디로 돌아갈까? 계속 편집을 하고 있는 편집을 즉석 편집이네. 그런 게 굉장히 능하세요. 그렇게 가능한 게 우선 이제 본인의 완벽한 본인 생각이니까 되게 이제 어느 대목을 이게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또 하나는 굉장히 속독이세요. 그 A4 용지 한 장 읽는데 저 이렇게 보면 한 2, 3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쭉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독. 이 낭독본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읽는 자리를 그 글자를 보면서 읽잖아요. 근데 눈은 그 밑에를 가 있고 입은 그 위를 읽고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러면 어쨌든 역사의 기록대 청중과의 교감 이 두 개가 그 각각의 특징이고 어느 게 더 편해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편하고요. 그 다른 특징들도 되게 많아요. 재활용이 되잖아, 재활용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두괄식이거든요. 문단도 두괄식이에요. 첫 문장으로 지르고 뒤에 이제 내가 왜 질렀는지를 뒤에 설명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장, 이유, 근거, 뭐 사례, 예시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친절하게 설명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두괄식이 잘 안 되죠. 두괄식은 지르는 사람들이 앞에 빵 지르고 하는데 지르면 청중들이 뭔 소리야 이런 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미괄식이고 기자와 수필가의 그렇죠. 그 차이. 김대중 대통령 연설이 좀 유려하고 약간의 화려체고 이런 데 비해서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강건체, 강결체 그 주로 이제 단문 위주로 이렇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문장이
사실은 문장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인용 같은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인용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고요. 인형이요? 인용, 남의 말 뭐 인용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유명한 사람. 얘기하고. 내 말하기도 바쁜데 너 왜 자꾸 남의 얘기를 이렇게 넣냐고. 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그 자주 혼나셨나 봐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많이 혼났죠. 혼났어요? 거의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 칭찬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5년 내내 혼났어요. 아 그래요? 매번. 매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직을 유지하셨네요. 애정이 아 내가 정말로 아니, 교양 있게 그러니까 얘기했네. 그러면서도 안 잘리셨네요. 아마 혼나는 비서관이 대놓고 이렇게 혼내는 비서관은 뭐 연설 비서관밖에 거의 없다시피.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입장에서 뭐 굳이 비서관급을 뭐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비서관들이 보고한 건 대통령께서 참고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판단하시겠죠. 쟤를 조만간에 교체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네. 그게 결정적으로 자기 뭐에 영향을 안 미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는 참고 사항이니까. 근데 연설문은 너 잘 썼다 이렇게 하는 순간 고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서 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냥 대학 교수들 중에 A+ 안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A+는 자기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제가 이제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려드리면 중요한 연설은 이제 다 항상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올려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다 고치건 테이프에 녹음을 하시건 마무리해서 주세요. 우리는 뭐 손댈 일 일체 없어요. 한번 올라가면. 근데 빨간펜 선생님이네. 노무현 대통령은 올려드리면 시작이에요. 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을 먼저 해주세요. 피드백을 정확히 해주세요. 근데 그게 항상 이제 좀 안 좋은 평을 꼭 그 한 번 더 읽으세요. 안 좋은 평 중에 예를 들면. 제가 한 3번 그만두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그것도 당장 그만두라고. 재연 연기 한번 해주세요. 재연 연기. 아니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를 항상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대모사도 가능할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 만나서 술을 먹으면 노무현 대통령과 넌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저도 제가 정말 하루 종일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노무현인지 노무현이 난지 이게 경계가 희미해져요. 근데 혼날 때만 경계가 확실해지거든요. 아니 장자의 지금은 호전몽이 호전몽.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보타지 하냐 너 하기 싫으면 그만둬.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2번은 직접 그러셨고 한 번은 부속실에다 이렇게 자르라고 얘기를 한 10분 정도 왜 잘라야 되는지를 화를 막 내시면서 욕을 하셨는데 그걸 부속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불법 아니요. 도청이잖아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동안 잠꼬대 말고는 하신 말씀이 다 녹음돼 있어요. 모든 말이 5년간. 그래요? 식사하실 때 그다음에 회의 보고 뭐 심지어 뭐 이렇게 그 가까운 뭐 지인들 만나서 밥 먹을 그런 것도 다 녹음돼 있어요. 본인께서 녹음을 다 하라고 그러셨어요. 애초에는 이제 약간 그 이제 사료 성격으로 나중에 이제 후일에 다음 그 참고가 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 녹음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래도 말을 경계하지 않겠냐. 그것도 하나 있었고 그러면서도 참 가장 역대 대통령 사상 많은 가장 화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설화를 많이 근데 내셨잖아요. 아니, 뭐 설화라기보다가 보수언론들이 시비 걸고 녹음한 있으니까. 이유는 말을 해야 난 생각이 난다. 근데 이게 누군가 이걸 기록해 주지 않고 이제 녹음에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걸 되살릴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 이 당신이 이제 그 퇴임 후에 책을 쓰고 싶어 하셨거든요. 이제 그게 워낙 강렬하셨어요. 책을 쓰시고 싶으신 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가다.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 지금. 근데 나중에 퇴임 후에 뭐 민주주의라든가 진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책을 쓰고 싶다. 근데 그런
결국 거기에 써야 될 내용들이 이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녹음을 해둬야 되는. 저는 이제 그 녹음된 걸 이제 계속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어쨌든 말씀하신 걸 다 녹음했고 그 일단 그 중에 잘라라 이걸 잘라라는 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있는 걸 보내왔는데 들으신 그거를 이렇게 혼자 듣고 앉아 있는데 좀 너무 야속하시다. 근데 한 거의 10분 가까이 계속 대통령 몇 년 차에 있었던 이게 일입니까? 한 3년 차쯤 됐어요. 3년을 옆에서 그렇게 모셨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연설문들이 어쨌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역정을 내시는 게 되게 이런 경우에요. 글을 잘 썼다 못 썼다 이거는 전혀 관심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연설비서가 너마저 내 말을 이렇게 네가 검열해서 빼고 놓고 네가 편집하냐. 근데 사실은요 되게 그런 경우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머릿속에 있으셨지만 저한테는 구술을 안 해주신 거죠. 근데 보통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말한 것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되게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뭐 한미 관계라든가 예민한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밑에 뭐 비서실장이랑 이런 분들이 안 된다고 계속 그래서 그 평소에 하고 이해가 싶은 되네요. 얘기에 정말 제가 볼 때 대통령이 30%도 못 하셨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막 하시는 것 같아도요. 항상 그러셨어요.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논쟁을 해요. 근데 그 시간 이후에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 수석이 이제 지고 내려가서 급하게 이제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 큰일 났다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올라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한 번도 안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연설문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참모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와서 그러면은 뭔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절박해서 저럴 텐데 내가 그것마저 안 들어주면 참모 뭐하러 두냐. 장관 뭐 청와대 사람들 다 없애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있는 건 그런 얘기 하라는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안 들어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말도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이제 나 혼자 다 국정을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하면 난 무조건 들어준다. 그래서 참모들이 이제 그걸 다 알아가지고 무조건 두 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두 번째 이제 고치라고 하고 현장에 가서 그냥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이 막 계속 이제 축적이 돼 계신 상태에서 뭔가 저한테는 틀림없이 이걸 넣으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놈이 지 맘대로 이거를 뺐다라고 생각하실 때 연설 비서관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신뢰를 주는 사이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면 일로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였고,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쓰신 게 초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제가 받았던 게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일 관계에 관한 뭐 연설문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하면서 그 일본에 대해서 그 문장으로 시작했던 그 문장으로 시작한 연설문. 연설문인데 와, 그거 진짜 명문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정도를 쓰시니까 그동안 얼마나 내가 쓴 초안이 마음에 안 드셨을까. 아니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게 얘를 하나 데리고 이거를 수족처럼 이게 부려서 이제 뭔가를 하는데 이게 시킨 대로 못해. 안 따라주는 거죠. 이게 내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걸 직접 쓰면 쓰세요. 근데 나를 한번 거쳐와야 되잖아요. 불러준 걸 이놈이 글로 해가지고 글을 내가 보면 원래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이 아닌 거죠.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거를 이제 또 말로 계속 설명을 하면서 고쳐야 되잖아요. 화를 덜 내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많이 참으셨구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와, 이러시니까 이제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3년 동안 그 혼난 게 이게 내가 배운 거구나. 나를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게 내가 월급 받고 3년 동안 이분한테 이제 글쓰기를 내가 배웠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나머지 한 2년은 되게 마음 편하게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혼내시면 아 진짜 오늘 많이 가르쳐 주신다. 근데 그게 5년 차 때로 갈수록 약간 강도가
두 가지 이유겠죠. 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열정이 좀 식잖아요. 네. 당에서는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런 분위기에다가 저랑 또 어느 정도 호흡이 맞는 부분도 생기고. 조금은 있을 테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줄어드시니까 그때는 오히려 막 4년차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 연설문에 대해서 옛날같이 막 열의를 가지고 혼내고 막 이러시질 않으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아마 지금 왜 이 질문 안 하나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연설 담당 비서 가지셨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분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정말 TV 나오면 바로 돌리기 때문에 그분 말을 내가 한 문장 구토를 하시는데요, 지금? 한 문장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이해를 못해서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보도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글로 풀어서 이렇게 나온 것들 가끔 보거든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좀 심각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생각이 이렇게 뒤엉켜 있다는 얘기인데 네. 단순히 그건 글을 못 쓰는 문제가 아니죠.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계속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이제 결국은 말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과 뭘로 결정을 해야 될 때, 촉박하게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글 연설문을 쓴다는 것은 글을 잘 쓰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전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모신 두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건요. 일단 성실하세요. 끝까지 고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요. 정말 생각을 짜고 쥐어짜고 자기 생각을 만드는 스타일이고 그 바탕 위에서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연설 긴박한 상황이 생겨서 대통령 긴급 뭐 담화 같은 거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된다 하면 이제 부랴부랴 만들어가 초안을 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그거 안 보세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알았다.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고생했다. 그러시면서 그 초안을 안 보세요. 그러고 가서 그냥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돼요? 원고 없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지도자가요. 야 어디 보자 막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만약 그 상황을 직접 본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서로 불안해요. 그렇죠. 오늘은 살아가기 진짜 힘들어요. 오늘 시진핑하고 있고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또 시진핑한테 무슨 구박을 받았을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전혀 옛날하고 다른 게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말을 좀 대통령의 언어를 못 쓰는 건 맞다. 그리고 나도 고쳐보려고 했다. 근데 살아오기를 몇십 년 동안 내가 그런 환경에 살아오질 못해가지고 말을 좀 품격 있게 고상하게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조지다 이런 표현.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분 직접 구술할 때 들어보면요. 생각은 진짜 그런 품격이 없어요. 근데 표현을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표현은 되게 저는 뭐 생어를 쓰라는 그러니까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살아있는 생생한 표현을 워낙 좋아하시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워낙 언론에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셨죠. 정말 언론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게 그렇게 좀 투박한 거가 그렇게 문제냐. 그렇다면 YS 때는 난 도대체 그 YS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페널티킥을 코너킥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5년 동안 그런 거 보도된 걸 못 봤다.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러면 실제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그게 보도 안 된 거 보면. 근데 이상하게 이 참여정부 때는 그게 갑자기 중요해져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워낙 본인은 자꾸 편지를 국민들한테 보내는데 우체부가 전달을 안 해준다고 그러시면서 예. 내가 한 번씩 말실수를 하고 좀 투박하게 얘기를 해야 언론들이 쓰고 대못질 뭐 이런 표현을 해야 써주고 하니까 어쩔 때는 정말 자해하는 심정으로 정말 독한 그런 유혹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주로 우리가 행간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70년대 예? 신문의 행간을 읽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오히려 뭐 이렇게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뭔가 뭐가 강남 불패면 노무현도 불패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제 되니까 그 어쨌든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든지 전달하고자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표현이 너무 그 공감을 했던 표현이 있어요. 어떤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조중동에서 조졌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의 인식 틀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아무리 술을 마시고 취해서 치중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공격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아무리 술이 취해도 내 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인식틀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라는 이야기. 그런 표현들이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표현들이었었거든요. 아, 그분 생각의 깊이는요. 직접 들어보면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 뭐 말이 무슨 뭐 거치니 천박하니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역대 정권 속에서 노무현 정권만 혜택을 못 받았던 사안이 딱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있는 거죠. 어떤 정권도 정권 초기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그 출범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허니문이 아니고 적대적인 그 관계로 끌고 갔고 그 이제 원인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조중동을 이야기하면서 언론개혁의 하두를 강하게 들었고 사실상 지금 친노 그룹들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그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개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과 소신이 현재의 지금도 친노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힘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 번도 보수 언론과 허니문 기간이 없었고 보수 언론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비를 안 걸었던 비판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래서 그때 조중동 같은 경우에 자칭 비판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말, 표정, 행동 모든 것들을 시비를 걸었던 그 과정을 겪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면을 보면 이걸 보면 명확해져요. 그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그 이제 청와대 공보수석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언론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언론 사주들이 추천한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파견한 인력이 공보수석도 하고 이제 비서관들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 때 오면요.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중앙이건 동아건 이런데 핵심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약간 밀려나 있던 분들. 그러니까 반골 그 조중동 안에서 반골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주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저쪽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죠? 조중동 자기는 그렇죠. 주류 걔들이 파견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빌빌하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협조해달라면 협조.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잘 지내려고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언론사 그 세무조사 하면서 네. 그때 이제 틀어지기 본격적으로 이제 갈라섰고 노무현 대통령 때 오면 다 들어온 사람들이 언론 노보, 미디어 오늘, 기자협회보 다 거기서 들으셨죠. 정구철, 양정철, 그렇죠. 안영배. 그것만 봐도 이제 그 언론과의 관계가 그게 서로 언론과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티 조중동을 하던 사람들의 그
언론 노보 편집장 양정철, 기자협회보 편집장 정구철, 미디어오늘 편집장 안영배, 이 세 매체가 대표적으로 조중동을 조지는 그 깃발을 들었던 매체였거든요. 그분들이 홍보 라인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조중동과 관계가 좋겠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뭐 싸우자라는 것보다 경쟁하자고 그랬어요. 정책 경쟁하자. 조중동도 대안 내놓고 우리도 하고 건전하게 우리 권한 유착하지 말고 서로 경쟁하자 정책으로. 그래서 뭐 받아줄 건 정말 잘 받아줬어요. 건전한 정책 그 제안 같은 거는 즉각적으로 받았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고.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그 반론문을 써서 항상 보냈어요. 언론사에. 언론사에. 네. 그게 또 반론문 담당이 연설비서관실이었어요. 또 그 중에 제가 또 그 담당. 근데 보세요. 그 뭐 김대중 주필 뭐 조선일보 또 뭐 그때 많이 썼던 게 그 문화일보 나중에 대변인 했던 윤창중 그 양반 그 반론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저 중화일보에는 그 총리하다가 낙마했던 문창극 예. 그 선수들이 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이제 점잖게 반론하고 이제 이런 식이었었죠. 그런데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소송도 뭐 많이 언론 많이 고소를 했죠. 대통령이. 예. 근데 순방 갈 때 보면 좀 그런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아마 돈 내라고 그랬을 거예요 언론사에. 니들이 취재하러 오는데 왜 세금으로 니들 돈을 다 내줘. 그동안 다 내줬거든요. 비행기 싹, 호텔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냥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라고 하니까 사실은 돈 없는 언론이 이제 못 오게 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우호적인 언론들이 못 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확하게 하자. 계산은 계산대로. 왜 니들을 그냥 사실은 그 돈 대준 게 와서 이제 잘 써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동포 간담회라고 그래서 순방지 가는 데마다 하잖아요. 그게 공포 간담회가 됐죠. 공포 간담회라고 그랬죠. 이제 항상 거기서 왜요? 문제되는 게 뭐 기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보면 기본 천성이 솔직하세요. 이렇게 막 꿍꿍이 뭐 정치구단 전혀 아니에요. 그분 그냥 아무도 있는 그분을 정치구단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 얘기해요. 절대 담아두질 않고 이제 뭐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네. 생각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왜 정보를 왜 소수가 이렇게 독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가끔 하셨어요. 그 경호실장이 뭐 이런 분들한테 왜 당신이 아는 걸 국민은 몰라야 되냐고. 뭐냐고. 상관없다고 다 알아도. 그 매일 무슨 뭐 경호상 보안이 뭐 조금 대통령이 안위가 어떻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가급적 어떤 정보의 어떤 편차 이게 예? 이런 걸 줄이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동포들 만나면 또 얼마나 감정이 격해져요. 막 다 얘기하셨군요. 백지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네.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제 거기서 기사가 꼭 나왔죠. 기사거리가. 예, 기사거리가. 조중동이 좋아할 만한 옛날 기사거리가. 같으면 그거 다 낼 거 내고 안 낼 거 안 내고 협조가 되죠. 그렇죠. 예, 협조. 이거 동포들 만나서 한 소린데 뭐 그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저녁 때 이제 가판 보고 전화하고 했었죠. 그렇죠. 예, 신문사에 이건 뭐 좀 이렇게 제목 바꾸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일찍 가판을 안 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딱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다음날 신문이 뭐가 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밤새 무슨 뭘 어떻게 조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판이라면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 지금 청계천 앞에 있는 동아일보 앞에 그렇죠. 일판들이 쫙 나오고 그게 이제 5시 정도에 쭉 나오면 정부 기관들 다 나오고 그다음에 주요 대기업 홍보라인들 다 나와가지고 쭉 보고 우리 거 빼고 광고로 바꾸고 거래가 다 그때 그다음에 이루어지죠. 밤새. 청와대에서는 일정하게 인사청탁 들어주고 빼고 하던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가판 안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사 딜 안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무조사를 해버린 거죠. 전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질문을 안 받잖아요. 질문을 안 받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연설하는 것도 아까 한 번도 안 보셨다고 해서 질문을 안 받는데 예전에 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기자회견 하고 이렇게 하면은 노무현 보통 대통령은 연설- 예상 질문을 받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연설비서관실에서 그걸 뭐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그 없었나요? Q&A는 있겠죠. 예상 질문지. 그러니까 보통 예상 질문지 어떻게 뽑아가지고 쫙 했냐면요. 다 준비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보통 이제 전체 기자회견 말고요. 어떤 특정 언론과 이렇게 회견 간혹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토 세션에서 질문을 보통 한 두세 개만 하고요. 나머지 질문은 다 서면 질의응답으로 다 대체해요. 그러면 거기 질문을 받죠. 그러면 나머지 그 받은 질문에 대해서 연설비서관실에서 답변을 다 작성을 해요. 네. 대통령 워딩으로.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걸 꼼꼼히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육성으로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직접 다 그냥 생으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중시하시는 뭐 대통령. 신년 회견할 때 사전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예상 질문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그, 오히려 본인이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제약받는다고 오히려 더 답변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타고난 순발력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딱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짧게 주어진 상황에서 답을 해야 될 때 그걸 굉장히 안에 걸 확 뽑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받아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제 물론 이제 정책 같은 걸 얘기를 하려면 그죠? 정책 같은 걸 얘기를 하려면 사전에 받아서 이제 부처에서 받을 것도 받고 수치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통계 들어서 같은 건 정확히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된 연설문으로 했을 때는 이런 디테일한 정책들이 잘 담겨요. 근데 그걸 이제 딱 덮어놓으시고 즉석에서 그냥 연설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런 걸 놓치는 수가 좀 있죠. 뭐 장단이 있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검사와의 대화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저 대화 프로그램 방송 중계됐으니까 그런 걸 할 때 또 사전에 준비를 연설비서관실에서는 아니 밑에 그건 연설비서관 소관이 아니에요. 소관이 그건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서 아마 하고 홍보수석실에서 같이 협업을 했을 텐데 당연히 뭔가를 해서 대통령께 이제 보좌를 하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받는 사람이 별 의미 없게 생각을 하시고 직접 그냥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니까. 그럼 박 선생님 이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혹은 뭐 대담 수많은 어떤 이 언어 행위에 있어서의 유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도 되게 좀 더 미드를 보는 사람도 워낙 많은 거죠. 유머가 엄청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미국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우 영어가 보면, 그러니까 유머가 거의 뭐 중요도로 따지면 뭐 절반 이상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유교 문화권의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렇게 존댓말 깍듯하게 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유머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권위주의 군사정권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연습도 해보지도 않고 기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고요. 또 말이 폄훼돼 왔어요. 말 많으면 무슨 말 많으면 공산당이고 빈수레가 요란하고 말 많으면 공산당. 말보다 실천? 심지어 침묵이 금이라고. 침묵에서 좋은 건 누구예요? 기득권층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저 대통령들은 말하지 말고 그냥 그래야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잡아다가 중정으로 데려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대통령이 무슨 일일이 답변하고 그 말을 하냐.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데려가라. 잡아가든지 세무조사를 하든지
이래야 지도자로서 위험이 서고 무섭지. 그게 오히려 지도자의 덕목이던 시대가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보수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오랜 기간 되니까 사실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되게 그걸 이렇게 말 잘하는 게 마치 뭐 이렇게 뭐 한 것처럼. 그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많은 공작 중에 이제 그 민간을 유포시키는 어떤 그런 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그 표가 뭐냐면 일 잘한다 박정희, 말도 많다 김대중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무튼 뭐 아까 유머 감각 그래서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토양 위에서 또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유머를 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몇 번 시도를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특히 국회연설에 대통령께서 유머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한번 우리 연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국회 연설에 유머를. 예, 몇 개 안을 했는데 아니 뭐 박수도 안 치고 입장할 때 박수도 안 치는 분위기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유머가요. 그 유머는 안 받아주면 되게 뻘쭘. 그러면 막 식은땀 흘리고 얼굴 빨개져요. 홍조 우리 이제 양반 자기가 유머했는데 안 받으면 화를 내요. 그래도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유머 하시잖아요. 무슨 유머? 유머 많이 해요, 박근혜 대통령. 예?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뭐 이런, 이래줘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이런 유머. 국무회의 때 유머 자주 해요. 자기 혼자 웃어. 근데 이제 국무위원들 그거는 마지못해 웃고. 누가 써줬거나 준비된 유머고요. 제가 지켜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해학과 기지, 위트가 그냥 넘치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거를 공식 자리에서 발휘를 못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 이렇게 회의 자리, 보고 자리 이런 데는 반드시 이렇게 이 분위기를 좀 저거 긴장을 좀 해주려고 꼭 그 유머를 하세요. 준비를 해오세요? 아니 제가 들었던 정치인의 유머 중에서 최고는요. 네.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팽당한 정치인이셔요. 김상현? 아니 하여튼 근데 그분한테 전대철? 내가 그래도 YS와 DJ를 비교하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사석에서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DJ에 대해서는 좀 악감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잖아. 팽당했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뭐라 해서도 YS가 읽은 책보다는 DJ가 쓴 책이 많지. 야,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게 참 굉장히 기억에 남는 유머였습니다. 그래서 DJ나 뭐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는 위트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너무 많아서 꼭 한 번씩 제 회의할 때는 한 번씩 웃었던 것 같아요. 크게. 근데 정작 이제 정치 행위의 공간에서는 그렇죠. 그런 유머가 전혀 이렇게 통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본 뭐 유머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토양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씹어대려고 하면 언행일치, 그다음에 정론, 요 두 단어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최고 권력자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 참 부럽잖아요. 아니 오바마가 직접 노조 가입해라 그리고 노조 조직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탄핵감이네. 좌파 권기 정복 선동, 대통령.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수 이야기. 죄 있는 자는 저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면 죄인 옹호, 범죄자 옹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설화가 거의 없었었고 거의 완벽하게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도 못해 먹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져야 됩니다. 막하자는 거죠. 막하자는 거지요.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일상에서 쓰는 용어고 그다음에 서민적 용어고 그다음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살아있는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악의적으로 그 계속해서 이제
고졸 출신이라는 그렇죠. 비하로 근거로 치고 되는 들어가요. 거죠. 네, 고졸 출신이기 저런 때문에. 그래서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DJ를 보고 고졸 출신이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상고 출신의 그 다음 대통령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상고라고 하는 비하와 그 다음에 고졸이라고 하는 비하들을 계속해서 딱지를 갖다 붙이는 과정이었다. 거기에 이제 막말이 딱 붙으면 네. 예, 폭발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사실은 공적 공간에 사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연설이나 어떤 그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가벼운 형태인데요. 이것도 따져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상적인 정치 행위인데 이 정치인들의 SNS 글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조언하신다면 제가 뭐 그 조언할 입장은 전혀 아니 근데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직접 댓글을 달고 글을 썼었잖아요. 그 SNS는 아니고 이렇게 그 본인이 직접 쓰셔가지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리셨죠. 예. 예. 그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시려고 하고 했는데 댓글도 다시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SNS 보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직접 소통하겠다 하고 또 조중동에서 직접 민주주의 하자는 거냐 대의 정치를 또 거부하는 거냐라고 또 엄청나게 조졌잖아요. 그때 연설 비서관으로서는 역할은 없었었나요?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할 그거는 홍보 수석실 소관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쓰시면 홍보 수석한테 줘서 그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라. 그 청와대 브리핑이라는 매체를 담당하던 데가 이제 홍보 수석실이라서 그러니까 연설 비서관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때가 윤태영 선배가. 윤태영. 예. 지금 이제 내년도 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이 말과 글이 모두 좀 이 사람 좀 이 당대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참 주목할 만하다. 이 사람을 주목해라. 뭐 이런 정치인이 있다면 어떤 분이? 그럼 저는 뭐 말재주 물론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연설을 잘하려면은 뭐 이인재 씨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공통점이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아요. 이 울림통이 이인재도 그랬나요? 좋죠. 이정현도 엄청나게 말을 울림통이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고요.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행동, 자기 살아온 궤적 이게 이제 일치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최고의 연설가죠. DJ는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렇게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그냥 사라졌고, 다른 분들은 살려고 하고 사라진 거는 뭐예요? 후천적 선천적인 문제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냥 그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꾸밈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설 같은 거는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마 처음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왜냐면 말을 잘하지 않고는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정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정치인들도 말을 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를 쓰려고 그러죠. 여러 가지 꼼수를 쓰려고 그러는데 결국 말로 승부를 하고 말로 성공한 분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 말이 이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았던 분들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뭐 안희정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대를 잇는다고 봐요. 김부겸 씨도 그렇고 뭐 노회찬, 심상정 대표 다 그런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책 내신다고. 예, 11월 달에 글쓰기 책.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인가요? 예, 일단은 네. 원고는 다 넘어가셨을 것 주로 같은데 지금이 내용이 9월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글 잘 쓰는 방법 하나만 우리 정치자들을 위해서 좀 글 잘 쓰는 방법이요. 글쓰기 책을 내시면 저는 글 잘 그냥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문으로 이게 문장을 짧게 쓰면 되는데 문장 길게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은 문장을 길게 쓰시고요. 글을 잘 초등학교- 쓰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단문을- 일기장에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초등학교 일기장에서 선생님들이 만연체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끊기가 힘들잖아요. 이야기할 때도. 단문으로 쓰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계획이나 이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 작가로 먹고 살 건지. 아니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거든요. 글쓰기 책도 좀 내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 그 직원들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 친구들 다 엘리트들인데 어떻게 뭐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보고서들을 쓴다. 참 희한한 재주들을 가졌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자네같이 이제 당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모셨고 배웠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자네는 특권을 누린 거다. 그러니까 책을 쓰고 강의해가지고 그 경험을 공유를 해라. 예? 소수가 누리던 걸 다수가 누리면 역사가 진보하는 거다. 예? 왕 혼자 누리던 걸 국민이 누리면 그 진보한 거다. 거꾸로 가면 퇴보하는 거다. 자네도 경험한 거 혼자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공유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먹고도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말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하는 말과 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 탁견을 갖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연설비서관을 지내셨던 강원국 작가님 모시고 오늘 너무 즐거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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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